자, 우리가 사업계획서의 구조를 일반적인 측면과 전체적인 구조적인 측면에서 다 봤어요. 일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기술성과 시장성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업진흥원의 표준사업계획서는 네 가지라 그랬습니다. 문제 제기 부분, 솔루션 부분, 성장 전략 부분, 창업팀의 역량 부분 요 네 가지. 근데 이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기술성과 시장성으로 나눠진다. 요 개념을 작동 원리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계획서 양식이라도 여러분께서 대응할 수 있어요. 또 그 관점이라는 것을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성과 창출 이후의 사업 지속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성과 창출 이후의 사업 지속성은 실질적으로 앞에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서에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또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뭐하고 관련되냐면 결론적으로 그런 성과를 내 가지고 나후에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전에 뭐 R&D 사업계획서나 이런 걸 보면은 또는 그 전에 봤을 때는 일부 사회적 책임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창업하는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처음에는 이게 실질적인 부분은 아니죠. 그런 사업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는 꼭 이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과 창출이 그 이후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방향성을 개념을 알고 계시라고 이걸 실은 겁니다. 그래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체 체계적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체 숲을 보면서 운영할 수 있다, 경영할 수 있다,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되는데 경영 성과는 1차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재무적 성과가 가장 많아요. 뭐 R&D 성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려고. 수익 창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비즈니스 모델도 뭐 돈을 버는 방식에 그걸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경영 성과 1차적으로는 재무적 성과가 가장 큽니다. 재무적 성과를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재무적 성과가 됐으면 CSR, CSV, ESG 경영 뒤에 이제 그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업을 지속성을 높이는 이게 수단이란 말입니다.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재무적 성과로 끝나면은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죠. 결론적으로 사업적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됩니다. 발전 과정은 이렇게 되고요. 먼저 CSR을 보면 이거는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적 책임. 요거 풀어 쓰면은 우리가 CSR 안에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적 책임. 그리고 밑에 CSV는 뭐냐면 성과 공유 창출이 되는 겁니다. 성과 공유 창출. 요 두 개의 이제 뭐 간략하게나마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CSR하고 CSV는 좀 반대적인 개념인데 반대라기보다는 이제 확장된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 보면은 CSR은 기업 활동으로서 생긴 수익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에서의 관련 비용이 비용으로 계산되고 사회공헌 활동이 사업 자체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대기업들 사회적 책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 강산 푸르게 이런 것도 뭡니까? 그 회사의 제품을 통해 가지고 성과를 내는 가지고 우리가 지속성을 위해서는 뭡니까? 사회에 우리가 했는 것에 대해서 보답하는 거죠. 그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뭐 그런 거라든지 다른 대기업의 여러 가지 광고들도 있죠. 네, 그런 걸 이제 의미에서 CSR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CSV의 경우에는 생산, 기획, 마케팅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 동시에 추구하는 것. 그리고 단순한 선행이 아닌 사업 성공의 목표가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그랬고요. 기업이 수익 창출 이후에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CSR이 그거죠. 근데 기업 활동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걸 보면은 어디에 좀 더 가깝습니까? 공유 가치 창출인데 어디에 좀 더 가까울까요? 기업의 형태가 사회적 기업에 좀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게 뭐죠? 경제적 가치 플러스 사회적 가치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같이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 거는 CSR은 좀 어디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사회적 기업보다는 일반 영리 기업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네? 재무적으로 많이 축적되고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 위험이나 이런 데서 많이 벗어난 기업들이 이제 자기가 벌어낸 만큼 뭡니까? 그 사회에 환원하고 그 사회에 그걸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대기업들이 뭐 연탄 배달도 하고 연말 되면 또 성금도 기탁하고 그런 건 다 사회적 책임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좀 이해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슈화 되는 게 뭐냐면은 아까 그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밑에 보시면 기업의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밑에 과정이 재무적 성과에서 재무적 성과가 성과 창출이 기업의 주주 자본주의에 가깝다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ESG에 가까운 거예요. 요거 ESG를 이제 최근에 화두가 돼가 대기업 위주로 해서 ESG 경영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중소기업까지 전파는 안 된 것 같고요. 대기업에서는 향후 ESG 경영이 수출을 하는 데나 이익을 올리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보면 환경은 전 지구적 ESG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환경과 사회와 지배 구조를 이야기하는 걸 ESG라 그래요. 그 첫 자를 땄는 거죠. ESG. 그래서 환경은 전 지구적 환경 문제에 관한 것이고 사회는 사회를 구성하는 이해관계자를 말하는 것이고 지배 구조는 기업을 구성하는 내외부적 자원. 이걸 이제 ESG라 그러는데 이게 클리어해야 된다는 그 말이겠죠. 결과적으로. 그럼 왜 우리가 지금 전 지구적 문제에 관심을 가집니까? 안 그러면 같이 망하거든요. 지금은 내 하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내가 하는 게 전 지구적 문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환경적인 거죠. 환경적인. 빙하가 녹아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진짜 미래에는 뭡니까? 이게 공기 마시는 거죠. 힘든 이런 상황도 올 수 있고.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환경 때문에 그런 거죠. 환경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걸 클리어하는 기업에게는 우리가 그 물건을 사겠다는 거죠. 근데 환경도 파괴하고 여러 가지 오염 물질도 배출하고 뭐 전 지구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우리가 물건을 안 사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제 전 지구적인 문제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는 이해관계자. 우리가 기업의 밑에 보시면 기업의 주주자본주의에서는 그 기업은 누구를 가진 이해관계자로 삼습니까? 주주죠. 주주들을 그 이해관계자가 되는 거죠. 주주들이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만 봤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해관계자, 여기는 지금 이해관계자를 이야기하고 있죠. 향후에는 자본주의 형태가 이해관계자, 주주뿐만 아니라 그에 관련된 내외부 직원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기관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이해관계자가 다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 과거의 형태였다면 향후에는 우리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기관 모두를 포함하는 거죠. 그 이해관계자죠. 그런 자본주의로 바뀐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배 구조도 이제 뭡니까? 기업을 구성하는 내부적 자원, 뭐 가죽 기업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아니라 지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폭넓게 적용하겠다는 거죠. 이해관계자처럼. 그런 의미에서 기업의 주주 자본주의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숙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런 게 뭐 세부적으로는 이게 뭐 기억하기보다는 이게 산업의 방향이 향후에는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지금도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직 중소기업이나 소기업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향후에는 언젠가는 이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우리가 할 때 이런 철학과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전략적인 수립을 하고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이게 손익 분석은 물론 사업계획서상에 이야기해 줄 거는 우리가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 아이템이 결과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그냥 돈을 벌 수 있다는 거하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거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손익분기점 분석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걸 세분화 시켜가지고 뭘 하라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쓰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비용에도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뭡니까? 비용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수익이 적으면 적자가 되는 거고 비용 대비해 가지고 수익이 많으면 흑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하면 지금 아직까지는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고 언제부터는 수익이 나는 구조다. 이 정도 어렴풋이라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업계획서 쓰는 것도 우리가 그 수익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숫자 하나까지 맞춰갈 필요는 없지만 이런 방향에서 우리가 수익이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날 것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1차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내면 2차는 반드시 면접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면담을. 그 면접 기간이 시간이 5분에서 10분인데 그 가운데서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사업계획서에서 나오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간략하게나마 여기 나오는 그 개념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식은 그 BEP가 이제 손익분기점이란 말이거든요. 네. 여기 보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란 말인데 앞자를 따서 BEP라 그러는 겁니다. 그 공식인데 손익분기점 뭐냐면 고정비 슬래시 갈로 1 마이너스 변동비 슬래시 매출액 요게 손익분기점 공식입니다. 요거는 뭐 좀 기억해 두시면 안 좋겠나 싶은데 여기 어떻게 이제 펼쳐지는지를 다음 장에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가장 간단한 예인데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개념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좀 더 이게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아시고 싶으면 나중에 이제 교육과정 중에서 이제 세무사님이 오시고 이제 교육하시면 그때 이제 자세히 배우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사업계획서 쓰는 데 있어서 요 정도까지는 알고 있으면 좋겠다 의미에서 이제 이어놓은 겁니다. 공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정비 슬래시 1 마이너스 변동비 슬래시 매출액이라 그랬죠. 요걸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손익분기점에서 아실 것은 비용 구조를 아셔야 돼요. 비용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가 있다고. 변동비와 고정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변동비인지 고정비인지 좀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기업의 환경에 따라 가지고 고정비가 될 수도 있고 변동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들처럼 세분화하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요걸 어느 정도 이걸 변동비로 잡든지 고정비로 잡든지 잡을 수 있는 그 정도 역할 이거는 변동비에 해당하는 그 정도만 판단하셔가 이어가지고 이거 보려는 것은 결국 변동비를 구체화하겠다 또는 고정비를 구체화하겠다가 아니고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매출이 되고 몇 개 정도를 팔 때 우리가 손익분기점이 되고 이익이 된다. 이걸 보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세세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요. 보니까 식품 공장을 차린 A사가 매출액이 200억이래요. 그 200억인데 여기 보니까 생산 비용이 한 70억 되고 인건비가 20억. 그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것만 적은 겁니다.
전기료가 한 5억, 임대료가 15억 정도 되네요. 연간. 가동비 및 잡비는 그냥 퉁쳐가지고 뭐 이것도 더 세분화 나누면은 뭐 다양하게 나오겠지만 가동비 및 잡비 2억 원으로 해가지고 손익분기점 분석을 계산해보자. 요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비용을 이게 변동비인지 고정비인지를 갖다가 여러분께서 나누셔야 돼요. 나누셔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이거는 고정비에 해당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애매한 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에 견주어 봐서 여러분이 그냥 나누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변동비겠습니까? 고정비겠습니까? 인건비는 물론 여러분 뭐 연봉계약이나 1년마다 계약을 하고 월급이 인상되고 하면 변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건비는 거의 1년 동안은 픽스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건 우리가 고정비로 였죠. 고정비로. 그리고 임대료하고 인건비가 대표적인 고정비입니다. 임대료도 2년마다 물론 바뀌기는 하지만 1년간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볼 때는 이렇게 고정비로 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변동비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생산비용, 원재료 값이에요. 공장을 돌리려 그러면 여기 식품 공장이지만 식품의 원료를 사와야 된단 말입니다. 원재료를 사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변동비의 대표적인 거죠. 이 원재료라는 것은 왜 변동입니까? 변화입니까? 매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재료 값도 올라가는 많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매출이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동비도 낮아지겠죠. 근데 고정비는 어떻게 됩니까? 매출이 오르나 떨어지나 항상 똑같은 게 비용으로 지출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비를 계산하니까 변동비를 이어서 보니까 변동비는 생산비용, 원재료 값이 가장 큰 우리가 알고 있는 변동비라고 그랬죠. 그래서 70억 원으로 잡고 고정비 계산하니까 고정비는 나머지 생산비용 빼고 다 고정비로 잡은 겁니다. 대표적으로 인건비, 임대료, 전기료도 이걸 뭐 우리가 찾기에 나름에 따라가 이걸 고정비가 아니고 변동비로 잡을 수도 있어요. 뭐 쓰는 게 예를 들어 덜쭉날쭉하다 이러면 그럼 이거는 뭐 전기료 5억을 갖다가 여기서는 일단 고정비로 다 였자고 보고 가동비, 잡비 2억으로 내가 고정비로 여니까 42억이 나왔어요. 그럼 변동비 70억, 고정비 42억. 자, 3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위에 요 공식에 대입해서 이제 한번 보자 말입니다. 보니까 먼저 변동비를 열라 그러네요. 갈로 안에 걸 먼저 푸니까 변동비 70억 나누기 매출액 얼마나 그래? 200억. 그건 하니까 0.35가 나와요. 그 0.35 나왔으니까 1-0.35가 되는 거죠. 1-0.35 하니까 0.65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고정비를 다시 나눠주라고 되어 있죠. 고정비가 아까 42억이에요. 42억 나누기 0.65 하니까 64억이 나왔죠. 이게 손익분기점이라 이 말입니다. 매출액 200억 올리는 이 회사에서 64억 6천 정도가 손익분기점이란 말이에요. 수익도 비용도 없는 구간, 0의 구간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 이거 이상 하면은 이익이 나는 구조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어느 정도 해야지 손익분기점이고 언제부터 이익이 나겠다. 여기에 우리가 간파할 수 있는 거죠. 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요 대입시켜가지고 예상 매출이 얼마로 우리가 연간으로 해봤을 때 내가 잡을 수 있잖아요. 아직 창업 단계면 초기 단계라면 그럼 거기다가 인건비와 변동비를 세세하게는 안 나눠도 된다 그랬어요. 나눠주고 대체적으로 고정비는 뭐가 들어갈까? 인건비 그리고 그 임대료가 들어가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가 몇 가지 더 10개 있으면 좋고 뭐 금액적으로 별 의미가 없으면 안 줘도 돼요. 그리고 제일 큰 건 뭡니까? 원재료값, 생산비용 그거 얼마인 거 좋고 이렇게 요 대입시켜가지고 딱 해보면 정확하지는 않겠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뭡니까? 추정해서 한 이 정도 우리가 팔면은 우리가 이익이 나겠구나. 몇 년 만에 이익이 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연간 계획
월간계획, 아까처럼 중간 목표처럼 세분화시킬 수 있겠죠. 연간계획을 달계획으로, 달계획을 주계획으로, 주계획을 일계획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우리가 연간 했는 걸 결과적으로 뭡니까? 일로 바꿔보니 얼마 정도의 매출을 해야 되겠다. 이게 선단 말입니다. 꼭 정확하지는 않아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아까도 말씀드렸죠. 목표를 정하고 일을 하는 거하고 많이 팔면 좋지 하고 이거는 우리가 경영을 하는 것과 경영을 전략적으로 하는 것과 전략적으로 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많이 팔면 좋지가 아니고 얼마 정도 파니까 얼마가 어떻게 되는구나 이런 전략 수립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걸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제 면접에 가서도 뭡니까? 이게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까? 물었을 때 이걸 사업계획서는 직접 안 쓰지만 우리가 대략으로 봤을 때 이 정도에서 이 수익이 나고 변동비, 고정비에 비하면 이거는 틀림없이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월 어떻게 했을 때 2년 안에는 이게 수익이 나는 구조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숫자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하고는 숫자가 상당히 상대방한테 임팩트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죠. 잘하겠다 이게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이게 비록 추정이지만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손익분기점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아까 BEP 분석에서 우리가 64억 6천 정도가 이제 손익분기점 0점이다. 이익도 손해도 아닌 구간이다 했을 때 우리가 판매하는 가격이 10,000원이다 한 개. 뭐 5만 원도 될 수 있고 10만 원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그냥 잡은 겁니다. 10,000원으로 했을 때 몇 개 정도를 팔아야 되냐? 64만 6,154개 정도를 팔아야 되네요. 그럼 이게 연간이면 이걸 월간으로 했을 때는 몇 개고 주간으로 했을 때 몇 개고 일루에서는 몇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판매 목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다양하게.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오늘은 손익분기점까지 뭐 이런 형태로 다 봤는데요. 전체적인 내용 설명은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 순서대로 우리가 했거든요. 요 순서대로 사업계획서의 목적을 본 거고요. 그냥 사업계획서를 쓴다가 아니고 우리가 왜 사업계획서를 써야지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지 그걸 명확하게 이걸 여러분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게 없이 사업계획서 잘 쓴다고 해서는 이게 지속성이 떨어져요. 내가 왜 사업계획서를 쓰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1차적으로는 우리가 지원을 받으려고 쓰는 것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 사업이 잘 되기 위한 자기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사업계획서가 내한테 이게 도움이 된다는 걸 명확하게 인식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그런 측면에서 목적을 받고 그리고 사업계획서 일반적인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기술성, 사업성. 사업성은 시장성으로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기본적인 구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일반으로 해놨죠. 일반 구조라고 했지만 기본적인 구조고 이게 사업계획서 구조에서 확장된 게 뭡니까? 네 가지로 나타낸 문제 제기, 솔루션, 성장 전략, 창업, 팀의 역량 이렇게 나눴고 결론적으로 문제 제기와 솔루션이 우리가 기술성하고 같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성장 전략이 마케팅, 사업성하고 같다고 이야기했는 거예요. 요걸 다시 풀으면 기술성은 어떻게 물건을 만들 것인가, 뭐 대비, 기준 대비, 기존에 있는 것 대비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어떤 애로점을 해결했는지 그걸 제시해 주시는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특허적으로 특허가 있다면, 기술적으로 특허가 있다면 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왜냐 특허를 받으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정량적이기 때문에 인정했는 거잖아요. 특허청장이. 그냥 우리 기술이 좋다 하는 거하고 특허를 직접 보여주는 거하고 어떤 차이죠. 그래서 이제 특허도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 특허도 받으시고요. 그런데 또 어떤 데는 보니까 기업이 기술 보호 차원에서 특허를 안 내는 데도 있어요. 뭐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업 계획서 용도별 중시사항은 이해관계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분명하게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는지 그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걸 우리가 쓰는 목적, 그 쓰는데 이걸 누가 보는지 이해관계자를 판단하면서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쓸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성과 창출 이후의 사업 지속성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성과, 재무적 성과가 중요하지만 이것을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게 기업의 본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사회적 책임 부분부터 ESG까지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들이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손익 분석에서는 우리가 이게 여기 나왔는 건 전문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단지 사업계획서상이나 전체 최적화를 위해서 요 정도 감을 가지고 우리가 손익이 움직이구나, 작동 원리가 요래되는구나, 요 정도 감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시간이 거의 2시간 가까이, 2시간은 안 된 것 같은데 했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